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작년 8월부터 이 석세스 아카데미하고 원데이 세미나의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나 강의를 했는가 하는 걸 쑥 적어봤더니 대 타이틀로 한 25개 그리고 소 타이틀로 한 50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요약을 하고 또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시간에 제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는 우리말로는 성공사관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관학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무도 없으실 텐데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를 뭐라고 부르죠? 그야 그 약해서 육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영어로는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그러죠. 밀리터리. 어떤 사람은 뭐 먼지털이 아카데미 그러는데 이게 먼지털이는 아니고요. 이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는 네이비 아카데미 그러죠. 네이비 아카데미. 네이비 아카데미. 공군사관학교는 에어포스 아카데미. 에어포스 아카데미.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사관학교가 되는 거죠. 석세스 아카데미는 이게 성공사관학교가 되는 거죠. 성공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대학 과정입니까? 대학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중에서도 성적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몸이 좋아야 되거든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신체 검사와 체력 검정에 떨어지면 그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시간 강의할 때 여기는 성공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강의를 대학 수준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수준으로 했었고, 대학 수준 강의 중에서도 교수 수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와, 대학 수준에다가 교수 수준이면 나는 도저히 모르겠구나,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원래 교수는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만 합니다. 부교수는 지가 아는 것 다 가르치고, 조교수는 지가 아는 것 이상 가르치고, 전임 강사는 아무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준의 교수 수준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날씨가 추우면요, 제가 사관학교 입학했던 때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추웠어요. 1968년 1월 22일인데요. 1월 21일 날 김신조라는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김신조가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북한 특수부대 102사군 부대 공비들이 24명이 청와대를 기습했는데 세검정에서 우리 경찰에 걸려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토벌하고 모두 사살하고 김신조 한 사람만 잡혀가지고 그것이 김신조 일당 이렇게 돼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는데요. 사실 김신조 씨는 그 뒤에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김신조 씨가 사로잡힌 것은 항복해서 사로잡힌 게 아니고 그 하수도 그 뭐라 그러면 녹광이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속으로 쫓기니까 도망가서 자살하려고 수류탄을 깠는데 재수없게 그놈의 수류탄이 불발이 되는 바람에 잡힌 게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김신조예요. 그 사태가 1월 21일인데 저희가 1월 22일 날 입교를 했습니다. 청량리에서 머리 깎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공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혼난 기억도 있고, 그 당시 서울은 버스가 청량리밖에 없었습니다. 청량리부터 저쪽 태릉까지는 지금 같으면 봉고 버스 비슷한 마이크로 버스가 있어가지고 가끔 하나씩 다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청량리를 넘어가면 전부 다 묵동 그쪽에 전부 다 배밭이었고 논밭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곧 이 전쟁이 날 것처럼 그래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둔 사람들은 부모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고, 실제로 찾아간 사람 많습니다. 그 전투가 벌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그때 훈련 받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간 인상은 다단계 회사라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데, 누군가 지인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오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슨 저 사람은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사관학교 교수를 35년 했다는데 사관학교에서도 무슨 다단계를 가르치나,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단계 안 가르칩니다. 사관학교에서는 경제학 전공자가 있는데요. 국방경제학, 소위 워 이코노믹스, 전쟁경제학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서 적을 빠른 시일 내에 제압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냐,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걸 가르치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적당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1월 31일 제가 전역을 했는데요.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으니까 좀 제법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전역할 때가 돼서 우리 박 회장님이 경제연구소장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제의를 해서 머뭇머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상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요. 다단계 그러면 사기꾼들 많죠. 이거 왕창 하나 해먹고 뭐 또 도망가고 뭐 전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이 인류가 만들어낸 경제 체제 중에서 가장 좋은 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고 냉전이라고 하는 거치면서 계속 한 72년 대결을 했는데요. 결국은 1992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월성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아직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자기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과연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합니다. 베트남도 자기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저쪽 북쪽에 있는 그 부자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용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점점 고용이 안 돼가요. 왜 고용이 안 되겠어요? 점점 자동화가 돼 가면서 노동 전략적 기술 진보가 돼 가면서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고용은 옛날처럼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고용 인력은 안 늘어나니까 이미 취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봉급이 억대 봉급이 넘어가고 취직이 안 된 사람은 제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재산 격차, 즉 자산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부의 격차, 소득 격차가 벌어져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업은 이윤이 있어야 생산을 하니까 점점 자동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텀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정도 경영을 하면서 불과 자본금 10억을 가지고 현재 판매사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무려 3천 명이에요. 이 정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직접 고용입니다. 여기에 파생 고용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아까 SBT를 얘기했지만 SBT 곧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출이 200억을 넘어가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 수백억을 넘어가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해서 점점 다시 또 금년에 공장을 더 확대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창출되고 거기에서 원료를 쓰죠. 당기, 천궁, 백작약. 그걸 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택배 회사, 그다음에 기타 그 원부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이러면서 파생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이것저것 그냥 중구난방으로 강의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한 대타이틀은 애터미 문화의 창달이었습니다. 애터미 문화의 창달. 그런데 애터미 문화의 창달이라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균형 잡힌 삶의 실현입니다. 균형 잡힌 삶의 실현. 균형 잡힌 삶의 실현. 제가 앞으로도 이 강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전부 이쪽으로 모아지는데요. 균형 잡힌 삶의 실현, 이것이 제 강의하는 대타이틀이고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은결 회장님의 이 경영 철학이고 애터미의 경영 철학입니다. 균형 잡힌 삶은 네 가지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잘 살고, 그렇죠? 예, 잘 살고. 두 번째, 사랑하며. 세 번째, 배우고. 네 번째,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삶이다. 자, 요게 이루어지면 균형 잡힌 삶이 됩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럼 뭐가 돼요? 배부른 돼지가 되죠. 돼지는 항상 배부릅니다. 계속 파먹이거든요. 이걸로 끝나면은 그것은 배부른 돼지예요. 자,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얘기했는데 요 균형 잡힌 삶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하고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자,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매슬로우가 나기 전에는 1940년대 분인데요. 40년대 나온 이론인데요. 나오기 전에는 심리학에서 하는 것들이 선이냐 악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것만 따졌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모티베이션 이론, 인간에게 어떤 동기를 줄 것이냐 하는 모티베이션 이론의 아주 고전적인 이론으로 되어 있고 거의 지금은 모든 기업이든 교육학이든 어린이 무슨 시간이든 경제학이든 경영학 전부 이용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슬로우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이것을 피지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피지오로지컬 니드 해서 이게 생리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생리적 욕구예요. 그런데 모든 욕구 중에서 이게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2단계 욕구를 추구하지 않아요. 목마른 놈이 무슨 이웃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봉사 못 하는 거예요. 우선 물을 마셔야 돼요. 자, 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더라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세이프티 니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목도 안 마르고 그러면 병도 안 걸리고 싶고 안전이야. 알았죠? 건강하고 싶고 가능하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난방도 잘 된 집에 에어컨도 잘 된 집에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공기도 좋은 곳에 그리고 사회가 혼란하지 않는 곳에 법이 잘 정돈되는 곳에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이게 안전의 욕구야. 그리고 여기 안전까지가 포함됩니다. 가능하면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어디 조용한 데 정착해서 살고 싶다. 여기 제2단계 욕구예요. 그러니까 요 1단계 욕구도 충족 안 된 놈이 요건 충족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한길 행가님이 가끔 얘기하는데요. 담장 넘어서 도둑질한 놈이 그거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맨 아래 단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도둑질을 하고 깡패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지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이것은 조폭을 한다거나 도둑질 한다거나 소매치기 한다거나 사기친다거나 하는 게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살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요 두 개가 잘 살고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자동차도 좋은 거 가지고 따뜻하고 쾌적한 곳에 아파트 넓은 곳에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하면 뭐예요? 이거 좋은 집에 사는 돼지죠. 그렇죠. 좋은 집에 사는 돼지야. 저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요건 배부른 돼지가 됩니다. 근데 요것이 없이 요것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애터미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말고 배부른 돼지도 말고 잘 사는 소크라테스. 그렇죠? 잘 사는 소크라테스. 요거로다 보니까 요게 사랑하며 이렇게 나왔죠. 사랑. 자, 메슬로우가 얘기한 세 번째 욕구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정의 욕구. 이게 여기가 들어요. 애정의 욕구. 애정 또는 귀속의 욕구라고 해요. 귀속의 욕구. love, belongingness. love, belongingness need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면 결혼도 하고 싶고 아들도 갖고 싶고 부모도 잘 모시고 싶고 애정의 욕구예요. 알겠죠? 귀속의 욕구는 애정의 욕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귀속의 욕구는 내가 집구석에만 처박힐 것이 아니라 노인단체에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그렇죠? 장애인들 가서 돌보고도 싶고 어딘가 소속되어서 살고 싶다. 기여를 하고 싶다. 이게 애정의 욕구, 귀속의 욕구예요. 이게 사랑하며 그거예요. 사랑하며. 사랑해야 노인들을 돌보지 장애인을 돌보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돌봅니까 그게. 그렇죠? 이게 사랑하며. 자, 그 다음 단계 욕구는 뭡니까?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기왕에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이스팀. 기왕에 조직에 소속되어서 요 지역에 살면서 이 아파트에 살면서 기왕에 살 바에야 존경을 받고 싶다. 존경은 근데 이 존경의 욕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과 자신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면은 남자들은 가장 노릇을 하고 싶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고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야, 저 엄마는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켰길래 저럴까? 기분이 매우 좋죠. 베리 나이스죠. 이렇게 기왕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 존경의 욕구에서는요, 자존심과 자신감, 그리고 내가 기왕이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즉 과장이다, 부장이다, 여기 같으면 마스터가 된다 그 말이야. 직급이 점점 올라가고 싶다. 기왕이면, 기왕에 여기서만 끝난다면은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배우며. 그런데 이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식해 가지고는 못 받아요. 개뿔도 모르는 놈이 앞에 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건 배우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무식한 고로 망하는도다. 무식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존경을 못 받아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단계 욕구. 마지막 단계 욕구가 무슨 욕구 이게? 전부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없어 그렇게 밤낮 고생을 합니까? 그 돈 있을 대로 있고 집 우리나라 제일 좋고 존경 받을 대로 받고 위치도 무지하게 높아요. 그냥만 말 안 들으면 한 놈도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밤낮으로 뛰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자아실현이야,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최고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아실현. 이것은 자기가 자기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꿈꿨던 것을 이뤄보고 싶다. 내가 꿈꿨던 것을 이뤄보고 싶다. 이건희 회장님 같으면 삼성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런다고 해서 밥을 6개 먹습니까? 그냥 뭐 8개 먹습니까? 그거 없어요. 자기가 자기다워지는 거, 자기가 꿈꿨던 꿈을 이루는 거. 요게 그러면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봉사, 사회 봉사하는, 이게 봉사하는 삶, 봉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이 보상 시스템을 보면은 직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가장 강력한 욕구예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다음 단계 욕구를 모티베이션이 안 된다니까요. 모티베이션이 안 돼요. 에이 못하겠다 나가버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어떤 최고 직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도록 소득의 한계를 정해놨다. 5천만 원 버나 1억 버나 사는 건 마찬가지요. 밥 3번 먹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봉사하는 삶. 미국의 어떤 그 경영학자가 저 심리학자와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은퇴 후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뭐 70년을 했다나 뭘 했다나 그건 뭐 연구 안 해도 알겠더만은 그 세 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첫째가 무언가 일을 계속하며 사는 것. 두 번째가 자기가 젊어서 바빠서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것. 세 번째가 사회에 봉사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미국인들이 가장 나이 들어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답변을 했다. 근데 그 기자가 잘못 적어놨는지 책을 보니까 그래놨던데 잘못 적어놨는지 70년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뭘 70년을 연구해? 그거 뭐 한 5분만 연구하면 되겠더만. 그렇게 그 70년을 연구했다 그 말은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걸 다 제공합니다. 다 제공해요. 일을 계속해 들어가요. 지금 여기 7학년 3반도 계시고 계시죠? 왜 직급이 굉장해요. 직급이 굉장해. 지금 7학년 3반 이력서 들고 회사에 가보세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대답은 간단하지요.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걸을 수 있다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그게 존경을 받는 리더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언제까지? 지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지가 하고 싶을 때까지. 저번에 8학년 3반 그 나오셨죠? 그분들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 그리고
어? 자기가 젊어서 못한 공부를 배운다. 이제 공짜로 강의해 주잖아요. 세 번째, 봉사하는 삶. 여러분, 야, 나는 봉사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 자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이 조직을 키워서 밑에 다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아까 우리 박 회장님 늘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파레토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도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서 파레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아주 최고의 원칙 중에 하나이고 파레토 최적성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합니다.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대학의 학과를 몇 명으로 하고 하는 것은 전부 파레토 최적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파레토 원칙이라는 것은 8대2 법칙을 8대2 그러니까 80대 20 법칙을 파레토 원칙이라고 그래요. 파레토 프린시플. 모든 조직에서 80%의 일을 하는 놈은 20%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100만 원어치를 생산하는데 80만 원어치는 20놈이 생산하더라 그 말이야. 20만 원어치를 나머지 80놈이 하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80놈은 필요 없느냐? 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씩씩이 이렇게 돈다 그랬죠. 거기 조금 더 가야 돼요. 8대2니까 10명 중에 2놈만 씩씩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사회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반탱이 온탱이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그건 모든 조직이 똑같다. 서울대학에도요 공부 못해가지고 낙제한 놈 수두룩해요. 최재천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있죠. 그냥 뭐니 제가 이 사관학교 있을 때 초빙에서 강의를 그냥 뭐 개미 연구해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거든요. 지금 어디 대학에 지금 저 석좌 교수로 계시죠.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냥 뭐 강의만 하는 얘기가 개미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20%만 일하고 80%는 농땡이 치고 있대요. 농땡이 치고 안 한대. 근데 그 중에 30%는 엄청난 농땡이래 또. 엄청난 농땡이 아주. 농땡이 중에 농땡이. 근데 그 30% 농땡이 중에 농땡이는 왕따를 당한답니다. 개미사에서도. 완전히 개미 취급을 안 한대요, 그놈들은.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놈 20%를 따로 분리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20%만 또 일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또 놀더라는 거예요, 그놈들 또. 그 중에 30%는 완전히 농땡이고. 이게 조직이 그래요. 그 모양이니까, 아이고, 나는 사교성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5단계 내려가가지고 온탱이 하나만 나오면, 그건 파레토 원칙에 맞다. 그런 말이에요. 파레토 원칙에 맞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박 회장하고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뭐 하는데 역시 뒤에 아마 사기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기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관학교 후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관학교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예편할 때까지 그냥 계속 애운 게 뭐였냐면은 사관생도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후배는 이 외국계 보험회사의 오래된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 사람들은 사기를 안 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강의를 하니까 선배님 강의를 지금 상당한 직급에 있어요. 듣고 정말 사기가 아니로구나 하고는 그 동기생이 어떤 성직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성직자한테 가서 네 신도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놈의 교회가 말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꼭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라고 만드냐 말이야. 그래서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데
그 사기 아니다. 가보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분명한 사기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서울에서 원데이를 했거든요. 원데이 한번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 강의를 하신다는데 들어보자. 그러니까 들어보자니까 왔어요. 이 후배가 와가지고 듣더니 이 선배님 말은 맞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기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끝내 지금까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사회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인지부조화 이론. 소셜 사이콜로지라고는 학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카그니티브 디소넌스라고 하는, 카그니티브 디소넌스 시어리라고 하는 인지부조화, 이게 뭐냐면요, 레온 페스팅어라는 심리학자가 MIT하고 스탠포드에서 이 심리학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이 종교의 신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가 몇 시에 휴가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재산을 모두 바친 놈은 하늘에서 UFO가 올라와서 천국으로 싣고 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UFO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곧 지구의 종말이 오고 하늘에서 UFO가 와서 신심이 굳건한 사람을 싣고 가는데 지상에서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상에서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특히 여자들이 완전히 가산을 팔아가지고 다 바쳤어요. 그리고 뭐 다 직장도 때려치우고 전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심리학자니까 하얀 옷을 입고 신도인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땡 그랬는데 UFO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이게 UFO가 나타났어요. 살림을 다 갖다 바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선생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들어갔는데, 아주 기가반짝한 직장을 때려치고 다 팔아 들어갔는데 UFO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근데 심리학자의 관심은 그때부터 시작되죠. 이 신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때 짱 하면서 교주가 나타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창잘되어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신도들은 더욱더 광신적으로 되어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이 교주의 말이 맞다고, 이 교주의 행동이 맞다고 하는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UFO가 내려오고 그 시간에 휴거가 된다는 시간에 그런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와 실제 나타난 현상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일치예요. 그러면 이런 부조화가 일어나면 인간은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데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은 틀린 현상을 내가 믿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셈이 되니까 자기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은 그걸 부정해버리면 자기의 생활이 전부 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해서 지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자기 기만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느냐? 조금 살림을 덜 바친 사람은 이런 사기꾼 새끼하고 다 가더라 이거야. 알겠죠? 이런 사기꾼 놈.
완전히 바쳐버린 사람은 그것이 만약에 거부될 때는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합리화시켜야 돼요. 내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담배 피는 예를 들면요, 내가 행동으로는 담배를 피우는데 아니 텔레비전만 켜면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고 야단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부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디소넌스가 나타나요. 도대체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의 지식이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통상 행동을 안 바꾸고 지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저거 의사들이 잘못 진단했을 거야. 잘못 진단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고, 꼭 담배 핀다고 빨리 죽나 처칠 봐라. 담배 골초는 내 80 넘고 살더라. 다시 말하면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만 증거로 채택하고 불리한 증거는 들어보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다단계 그러면 이건 사기 집단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애터미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은 모든 사기 집단 중에 그래도 사기 안 치는 놈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성공을 하는데, 아니야, 내 믿음이 틀릴 리가 없어. 저놈들이 뭔가 뒷구멍에 사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영원히 거지다 그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있는 어린이들은 금방 받아들여요. 나도 아들을 둘이나 키워봤는데요, 이놈들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빠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아. 힘도 제일 세고. 왜냐하면 80이면 내가 이기잖아요. 공원에 가 축구 차면 아빠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쑥 보더니 아빠보다 더 센 놈이 있거든. 힘 이런 장사들 있잖아요. 그놈들은 아빠가 힘이 세다는 인지를 가지고 있다가도 저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 그걸 즉각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일수록, 다시 말하면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그걸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내가 오라 이 녀석아. 그래놓고 자기가 옳다는 유리한 증거만 계속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는 근거가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저는 여기서 이런 짓 안 해도 먹고 살아요. 42년 동안 공직에 있으시면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정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연금이 많이 나와요. 42년을 했으니까. 그 집도 있고 군인공제에서 집도 다 지어서 다 팔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한 놈은 한의사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저는 경제학자로서 가장 의문이었던 게 어떻게 이 빈부 격차 문제를 해소하며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맨날 쌈만 하는데요, 쌈하다 끝나요. 다음에 다시 쌈하기로 하고 또 끝나요. 없어요. 경제학회에 가봐야 맨날 쌈만 하고 끝나요. 왜? 답이 없으니까 실제로 행동을 안 해요. 고용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창출,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딱 나눠보면 네 가지예요. 딱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네 가지 방법이니까 이렇게 XY 좌표를 그리면 되겠네요. 벌써 XY 좌표 이렇게 나오면 머리에 현기증이 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와, 저놈의 수학 말이야. 이거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이거 산수. 거의 셈본 수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산수란 말도 안 썼죠. 셈본이라고 그랬죠. 소득을 얻는 방법. 가장 많은 게 임금소득입니다. 임금소득. 어디 회사에 취직한다. 점원으로 취직했다. 공무원이다. 다 임금소득이죠. 임금소득이에요. 임금소득. 이게 제일 많아요. 요건 뭡니까? 고용된 겁니다. 고용된 것. 누구한테인가 고용된 것이에요. 그렇죠? 인프로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인프로이드. 이 고용된 거니까
그 일자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지 맘입니까? 고용한 놈 맘입니까? 고용한 사람 맘.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이건. 임금소득이 임금소득. 이건 평생 프롬 핸드 투 마우스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지만은 이건 시간과 자기 소득을 맞바꾸는 거죠. 임금소득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건 자기가 노동 투입을 중단하는 순간에 임금이 소득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고되는 순간에 소득이 제로가 되버려요. 두 번째, 저기 자유소득이라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유소득. 이거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자영업소득. 이건 전문직까지 다 포함합니다. 변호사, 의사 다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구멍가게 뭐 할 것들 다 자영업. 이건 고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인플로이어하고 고용자하고 고용인하고 일치하는 거죠. 인플로이드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기 노동 투입을 중단하는 순간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변호사다. 그거 아파서 못하면 소득 안 나옵니다. 의사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전문직도 소용없어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 투입을 해서 자기가 소득을 벌으니까 시간 투입이 중단되면 소득도 중단이 돼요. 이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득. 이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인데 이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사업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업 말고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데서 나오는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을 기억해 보세요. 그냥 무슨 전자제품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삼성이라는 시스템이 소득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안 해도 자기 시간을 복제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소득은 그 사람이 무슨 골프를 치건 병원에 있건 소득이 제로가 되질 않아요. 시스템 소득이 시스템 소득입니다. 시스템 소득 또는 비즈니스 소득이에요. 비즈니스 소득. 가장 좋은 것은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 이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게인스. 시스템 게인스. 캐피탈 자본소득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100억을 저축해 놨다고 봅시다. 100억을. 그럼 무슨 100억이 크리스마스라고 쉽니까? 무슨 일요일이라고 쉽니까? 내가 병원에 있다고 쉽니까? 그건 시간만 계속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소득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강남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건물이라고 하는 시스템, 또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 건물에서 소득이 나와서 나에게 이전되도록 해줘요. 이게 제일 좋아요. 자본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요. 이건 투자소득이죠. 투자죠. 자,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선 저축하죠. 저축하잖아요. 저축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축합니다. 연금을 붓습니다. 주식을 삽니다. 증권을 삽니다. 등등.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자본이 축적되면은 가장 편하게 거기서 소득이 나와요. 이건 평생 나오고 상속이 가능해요. 요런 건요, 요것은 상속 안 됩니다, 이거. 내 의사 그만두고 아들한테 상속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 직장도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전부 다 자본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연금도 들고 땅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살아온 우리 현실에서 요 자본 축적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본 축적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는 문제. 어떻게 시스템을 갖는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 소득 창출 시스템을 갖는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스템을 갖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중 회장님처럼 창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냥 무대뽀로 그냥 깡다구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거지되기 십상이에요. 안 됩니다. 지금 되질 않아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쓰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전국의 서점 시스템이 계속 팔아서 인쇄가 들어와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삼국지를 쓴 이모 작가. 벌써 5년 전의 얘기인데 기자가 삼국지 써서 얼마 벌었냐고 100억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계속 벌었으니까 한 300억 벌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팔려요. 그게 고등학교 논술에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고등학생 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내까지 나도 우리 손자 하나 사줬어요. 그렇게 팔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쓸 수 있으면 자본 소득이 됩니다.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평생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쓱 연세대를 보니까 지금 개발해가면 상당히 늦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기술 하나, 뭐 퀄컴하고 협약해서 주커버그하고 협약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스템을 사면 됩니다. 돈 있으면. 스타벅스를 사면 되고 그건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파리 바게트를 사면 되고 전번에 무슨 뭐 뚫어주는지 뭐 뚫어준지 뭐 하고 뭐 주식방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요. 그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스타벅스 이 커피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데요. 손님이 바글바글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파리날도 있는 데 있어요. 똑같은 스타벅스인데 그건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거 살려면 수억이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만 해도 수억 들어가요. 그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요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요걸 제가 나비 효과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란 말 정말 영화도 나왔었죠. 조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걸 복잡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말하면 전체는 부분의 산술적 합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아까 지금 10사람이 반탱이 온탱이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능력을 산술적으로 합하면 10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이 시스템으로 합해지면 10도 나오고 100도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미미하게 시작하는데 창대하게 돼요. 그게 그것을 승수의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나 하나예요. 나 하나. 그러다가 이게 둘로 가죠. 예? 요게 2의 몇 승이에요, 이게. 벌써 수학이 나오니까 골치 아프죠. 한 사람이니까 2의 0승입니다. 모든 것의 0승은 1입니다. 중요한 거 배웠죠. 모든 것의 0승은 1. 영은 누가 발명했어요? 어디서 발명했어요? 인도. 이야, 기가 막힌 수학자가 있네. 인도에서 발명했어요. 아라비아 숫자에는 0이 없습니다. 0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수학이 무너져 버려요. 인도적 사고방식. 0은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0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없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 눈 끄벅끄벅 하시는 분은 나중에 휴식 시간에 생각해봐. 0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있잖아요. 없는 것이 있다. 요건 2의 1승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죠. 예.
여기 몇 승입니까? 2승. 4명이 되죠? 예. 이렇게 쑥 나갑니다. 예. 쑥 나가면 그다음에 2의 3승이면 8이죠. 8. 벌써 헷갈리는데 8. 여기까지는 에이 저거 뭐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로 불어요. 2의 4승은 어떻게 됩니까?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 가면은 500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몇 단계만 내려가면 자기 밑에 파트너가 500명 이상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현숙 총장님 한 3,000명 되십니까? 예? 3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3만 명. 이게 기하급수, 나비 효과가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이게.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근데 불과 3년 만에. 불과 3년 걸린 거예요.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 하나 그러는데, 나비 효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요. 스노우볼 이펙트, 눈덩이 효과라고도 그럽니다.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 스노우볼 이펙트. 다시 말하면 눈덩이를 우리 손녀가 눈덩이 이만큼 굴러요. 그럼 이만큼 하죠. 몇 바퀴 굴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점점 커지면은 한 바퀴 굴을 때 묻어나는 눈의 양이 엄청나요. 이게 일단 가속도가 붙으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휘해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이게 네트워크라고요. 이게 연결망이라고 해요. 네트워크, 연결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인지 부조화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뒤에 꼽을 쳐놓은 사기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시그널 이론,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눈빛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저놈이 사기치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속아요. 근데 가끔 시그널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박정수 총장을 처음 보고 웬 여교수가 다단계에 왔나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다단계꾼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그널을 잘못 해석한 거죠. 저런 시그널도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그널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강의하는 걸 들어보시고 내용 들어보시면은 과연 뒤에 뭔가 꼽을 쳐놓고 하는 얘기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모두 결심을 새롭게 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